이래서 여자들은 안 되는 거야. 장기태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답게 행동해. 군인답게. 그때였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장기태의 손이 수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수진은 차근차근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처리할게. 오늘 이야기는 여자가 군대 오면 나라 망한다는 말을 들으며 견뎌낸 한 젊은 여군의 용기를 다룹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육군훈련소 제1사단의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윤수진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22살의 그녀는 입대 첫날부터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었거든요. 조용히 세면을 마치고 내무반 정리를 시작하는 수진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군인 같았습니다. 또 내가 하냐? 같은 소대 김민지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건 금방 끝나요. 사실 청소 당번은 돌아가며 하는 것이었지만 수진은 언제나 먼저 나섰습니다. 완벽주의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군이라는 이유로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그때 복도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애들 때문에 아침부터 시끄럽네. 중사 장기태였습니다. 40살의 그는 군생활 20년 차 베테랑이라며 자부하는 사람이었죠. 수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요즘 군대 개판이야. 여자들까지 받아주니까. 장기태가 다른 간부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여자가 군대 오면 나라 망한다니까. 옛날엔 이런 일 없었는데 말이지.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녀는 이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아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 수진은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남자 병사들도 힘들어하는 훈련을 그녀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았죠. 꽤 하네.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봤자 여자잖아. 진짜 힘든 일 주면 바로 울음 터질걸. 수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히 입을 다물고 다음 훈련을 준비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병사가 국그릇을 떨어뜨린 것이었죠. 국물이 바닥에 흘러넘쳤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멈춰서서 바라보는 가운데 수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말렸습니다. 야, 내일 아니잖아. 하지만 수진은 이미 걸레를 가지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기태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또 윤수진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뭐 청소부야? 맨날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고 다니네. 그냥 보이는 게 있어서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장기태가 말했습니다. 역시 여자들은 이런 거나 하는 게 맞지. 진짜 군인다운 일은 못하면서 말이야.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깨끗이 닦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장기태를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번뜩였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굴복도 아닌 다른 무언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침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들의 안부 문자가 몇 개 와 있었죠. 특히 아버지의 문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아빠가 있다. 수진은 문자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펼쳤죠. 펜을 들고 한참 생각하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견뎠다. 내일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소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향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는 별들은 왠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자신이 여기서 배우고 견뎌내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수지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똑같은 하루가 곧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한기 훈련 셋째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매서운 추위 속에서 전술행군이 시작되었죠. 수지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완전군장을 메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오고 손끝이 얼얼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윤수진 무전기 확인해. 장기태 중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배낭에서 무전기를 꺼내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 때문에 무전기가 미끄러져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무전기 모서리가 깨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죠.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전기는 부대의 핵심 장비였거든요. 뭐야 이거? 장기태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윤수진, 당장 여기 나와. 수진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기태는 깨진 무전기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감이야? 주변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실수? 장기태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할 거야? 동료들 다 죽게 만들 거야? 그의 얼굴이 수진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수진이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되는 거야. 장기태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답게 행동해. 군인답게. 그때였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장기태의 손이 수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추운 공기를 가르며 모든 병사들의 귀에 들렸죠. 수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수진은 뺨을 감싸고 있는 뜨거운 느낌을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장기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굴복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장기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는 다른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봤지?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안 돼. 알겠어? 예.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수진에게 머물러 있었죠. 어떤 병사는 동정어린 눈빛을, 어떤 병사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행군이 재개되었습니다. 수진은 깨진 무전기를 배낭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같은 소대 정하은이 수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하은은 수진의 옆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것 말입니다. 그날 저녁 내무반에서 수진은 침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그녀만 깨어 있었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전화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윤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왜 이 시간에?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뺨에는 아직도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아빠,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단단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수진아. 윤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현직 육군 참모 총장의 보좌관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였죠. 수진은 차근차근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무전기를 떨어뜨린 것부터 뺨을 맞은 것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죠. 아빠가 처리할게. 아니에요, 아빠.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다만 아빠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장기태 중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사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기상.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위압적이었죠. 어젯밤 일은 이미 잊은 듯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수지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세면을 마치고 아침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아직도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주변 병사들의 시선은 어제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오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정하은이 김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실제로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였습니다. 사령부에서 전령이 뛰어왔습니다. 장기태 중사님, 사단장실로 즉시 출두하라는 명령입니다. 전령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기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단장실?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동요가 느껴졌죠. 무슨 일인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오라고 하셨습니다. 장기태는 급히 군복을 정리하며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죠. 뒤에 남은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뭔 일이지? 혹시 어제 그 일 때문에?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는 장기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라. 굵은 목소리가 들렸죠. 장기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단장 앞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윤태준 대령이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였죠. 그의 어깨에는 육군 참모총장 보좌관이라는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기태 중사,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제 훈련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기태는 목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말씀이신지요? 윤수진 병사를 아십니까?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장기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아, 예. 저희 소대 병사입니다. 그 병사의 뺨을 때리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중사, 그런 일이 있었나? 장기태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훈육 차원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윤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해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제 딸의 뺨에 남은 자국을 오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장기태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수진이 바로 윤태준 대령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윤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알았다면 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병사들은 때려도 되고 제 딸만 안 되는 겁니까? 사단장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중사, 부하를 폭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장기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훈육 차원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군에 남아있다는 게 군의 수치입니다. 윤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부하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지 폭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기태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2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중사는 즉시 보직 해제되고 군 검찰에 송치됩니다. 장기태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편 훈련장에서는 수진이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의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쏠려 있었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장 중사가 사단장실에 불려갔대. 혹시 수진이 때문에? 정하은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너 뭔가 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훈련이나 열심히 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조치를 취했을 것은 분명했지만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될 줄은 몰랐거든요.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태 중사가 보직 해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수진과 관련이 있다는 것. 병사들의 시선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병사는 수진을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병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빽이 있으니까 다르네. 이런 수군거림도 들렸죠. 수진은 그 모든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리했다. 윤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정한 해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기태가 보직 해제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흘 동안 장기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다니 장기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 수진에 대한 원망이 더 컸죠. 고작 여자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때 장기태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수진이 먼저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떨까?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 윤수진은 평소 상관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출했으며 장기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훈련 중 고의로 장비를 파손하고 이를 지적하자 상관에게 폭언을 했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대 내 기물을 의도적으로 파손하고 다른 병사들에게 불온한 발언을 일삼았음. 그의 얼굴에는 비뚤어진 미소가 떠올랐죠. 이에 부득이하게 훈육 차원에서 경미한 체벌을 가했으나 병사가 이를 악용하여 신고함. 장기태는 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간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한 것이죠. 형님, 도와주세요. 장기태가 선임 중사 박성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일방적이에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여군들이 너무 설치는 것 같긴 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수진이 원래 문제가 많았대. 빽 믿고 장 중사를 엿먹인 거래. 여군은 역시 말 많고 탈 많지. 부대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죠. 심지어 같은 소대 병사들조차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정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소문이 좀 안 좋게 돌고 있어. 너 괜찮아? 수진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단 내부에서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부대에 나타났고 관련 병사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수진 병사가 평소 어땠습니까? 조사관이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사는 주저하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좀 까칠한 편이었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가 장비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았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애매한 답변들이었지만 쌓이면 수진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메모했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지. 그녀는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기태는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역시 인맥이 중요해. 그는 혼자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고작 대령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 여기는 내가 20년 동안 쌓아온 곳이야. 하지만 수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모든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입니다. 정하은 언니. 어느 날 밤 수진이 정하은을 불렀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 혹시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방법 아세요? 정하은이 놀랐습니다. 녹음? 왜?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해두고 싶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했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중요한 대화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기태가 수진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윤수진.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만두는 게 좋을걸? 수진이 고개를 들어 장기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장기태가 비웃었습니다. 계속 고집 부리면 더 힘들어질 거야.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진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진실의 문제죠. 장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실? 여기서는 내가 진실이야.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녹음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장기태의 위협, 다른 간부들의 회유, 병사들에 대한 압력,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심스럽게 주변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장기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날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윤수진 병사, 앞으로 나와. 새로 부임한 임시 소대장 김상훈 중위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수진이 앞으로 나서자 김중위가 말했습니다. 지시 불복종 및 훈련 태만 혐의로 영창 대기실에 수용한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수진이가 뭘 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반박하지는 못했죠. 수진 자신도 당황했습니다. 무슨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제 훈련 중 명령을 거부했고 부대 내에서 불온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김중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또한 동료 병사들에게 상급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증언도 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공식 서류로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김중희가 비웃었습니다. 여러 병사들의 증언이 증거다. 윤수진 병사,
지금 당장 개인 소지품을 모두 제출하고 영창 대기실로 이동해.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장기태가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항할 방법이 없었죠. 휴대폰도 제출해. 김중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지난 일주일간 녹음한 중요한 증거들이 들어있었거든요. 휴대폰은 왜 제출해야 하는지요? 영창 수용자는 외부 연락이 금지되어 있다. 규정이다. 김중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영창 대기실은 작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와 침대, 그리고 책상이 전부였죠. 수지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윤태준 대령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단에서는 의도적으로 보고를 늦추고 있었거든요. 윤수진 병사 관련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사단장이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윤태준은 안심했습니다. 딸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진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권력은 써먹어야 제맛이지. 장기태가 동료 간부들과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고작 대령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 여기는 내 텃밭이야. 간부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형님이 최고죠. 하지만 장기태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정하은이 수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하은은 수진이 영창에 수용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밤 정하은은 화장실에서 몰래 수진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녹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기록해두겠다던 수진의 의지. 그때 정하은은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며칠 전 정하은은 우연히 장기태가 수진을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때 정하은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었죠. 계속 고집부리면 더 힘들어질 거야.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시에는 그냥 우연히 녹음한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정하은은 결심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외부에 전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대 내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정하은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면회 온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이 마침 면회일이었습니다. 정하은의 언니가 면회를 왔고 정하은은 조심스럽게 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 이걸 언론사에 제보해줘. 익명으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건네며 말했죠. 뭔데 이게? 언니가 물었습니다. 정하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 안에 증거가 들어있어. 언니는 정하은의 표정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영창에 갇힌 수지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수진아, 견뎌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지는 몰랐습니다. 정하은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하은의 언니가 한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군 내 성희롱과 은폐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작은 파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기태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하은의 언니가 언론사에 제보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기자들은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기사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영창에 갇혀 있었고 윤태준 대령은 딸의 진짜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윤태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령님, 저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김진우입니다. 윤태준이 놀랐습니다. 기자님이 왜 제게? 따님, 윤수진 병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따님이 현재 영창에 수용되어 있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영창이라니?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기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사단에서는 분명히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딸이 영창에 갇혀 있다니요. 윤태준은 즉시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단장, 내 딸이 지금 영창에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전화 너머 사단장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요? 윤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제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곧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사단장의 변명을 들으며 윤태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보복이었죠. 윤태준은 즉시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장님, 급히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윤태준은 참모총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민 대장 앞에서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총장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아버지로서의 감정에 휩싸여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때문에 제 딸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박 총장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윤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제 딸이 아니라 군의 정의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박 총장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다. 즉시 조치하겠네. 윤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군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영창에서 풀려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석방이었죠. 김중희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수진 병사, 오해가 있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여기에 가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중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휴대폰 돌려주세요. 휴대폰을 받은 수지는 아버지에게서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정하은을 찾아갔죠. 언니 고마워요. 수진이 정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정하은이 놀랐습니다. 뭐가?
언니가 녹음해둔 거 있죠? 그거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정하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말고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정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아빠, 수진아, 괜찮니? 아빠가 미안하다. 윤태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수진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아빠를 힘들게 했죠. 아니다. 이번 일로 아빠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아빠의 보호가 아니라 정이었구나.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방식으로 끝낼 겁니다. 윤태준은 딸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힘을 느꼈습니다. 알겠다. 아빠는 믿고 기다리겠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안해하는 눈빛을, 어떤 이는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수진아, 미안해.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에 대해 나쁘게 말한 거 있잖아. 사실이 아닌 줄 알았어야 했는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펜을 놓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수진이 영창에서 풀려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죠. 언론에서 군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간부들도 예전만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태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언론이 뭐 어쨌다고? 결국엔 흐지부지 될 거야. 장기태가 동료 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20년 경력이 있어. 고작 갓 입대한 여자애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대에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철민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정기 시찰이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체 조회를 실시한다. 사단장이 발표했습니다. 모든 병사와 간부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수진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죠. 조회 전날 밤 수진은 정하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내일 제가 뭔가 할 텐데요. 뭘 하려고? 정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하은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너만 힘들어질 텐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요. 이제는 끝을 봐야죠.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전체 조회가 열리는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박철민 참모총장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의와 명예를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장기태는 뒷줄에 서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었기에 당당한 척 하고 있었죠. 참모총장의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던 참모 차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진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대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윤수진 병사,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진이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대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마이크 앞에 선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진 병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기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입대 후 성실히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을 당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훈련 중 상관에게 뺨을 맞은 일입니다. 대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죠. 장기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간부들이 말렸습니다. 무전기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저는 모든 병사들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여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수진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후 저는 문제 병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거짓된 혐의로 영창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정하은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정하은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장기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믿지 마.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손짓하자 정하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틀어보겠습니다. 정하은이 스피커에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곧이어 장기태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속 고집부리면 더 힘들어질 거야.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수진의 차분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의 문제죠. 마지막으로 장기태의 비뚤어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실? 여기서는 내가 진실이야. 대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장기태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일어났습니다. 장기태 중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기태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윤수진 병사와 정하은 병사 앞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기태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년 경력의 중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장기태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모든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용기에 대한 경이었죠. 그날 장기태는 즉시 전역 처리되었고 관련된 다른 간부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장기태가 전역 처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훈련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무엇보다 병사들 사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수진이 있었습니다. 윤수진 병사, 오늘 마지막 훈련이네요. 새로 부임한 소대장 이민호 중위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훈련소 생활 어땠습니까?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요. 이중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부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은 수료식 전 마지막 행군 훈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모든 병사들이 완전군장을 메고 집결했습니다. 수진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대열에 섰죠.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행군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희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성별이나 출신이 아닌 오직 의지와 노력으로만 평가받는 행군입니다.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10km의 험한 산길이었죠. 수진은 처음처럼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하은이 옆에서 함께 걸었고 다른 병사들도 서로를 격려하며 행군했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정하은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안 힘들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정하은이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니까. 중간 휴식지에서 한 남자 병사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선임, 물 좀 나눠 마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자연스럽게 수진을 선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계급은 같았지만 존경의 표현이었죠. 당연하죠. 수진이 물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수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선임, 그때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저희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병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행군이 재개되었습니다. 오르막길이 계속되었지만 병사들의 발걸음은 힘차게 이어졌습니다. 수진도 다른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기 정상이 보여.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힘을 내어 마지막 구간을 올랐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병사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수진도 그 속에서 함께 웃고 있었죠. 이중희가 모든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성별도 출신도 편견도 이길 수 없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물렀습니다. 특히 윤수진 병사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과 그 너머로 보이는 마을들.
수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산길에서 정하은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때 그냥 참았으면 편했을 텐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때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변했어, 너. 정하은이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강해졌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언니도 변했어요. 더 용감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내일 수료식이에요. 그래, 수고 많았다. 아빠가 갈까?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세요. 하지만 그냥 한 명의 아버지로만 와주세요. 윤태준이 웃었습니다. 알겠다. 아빠는 언제나 내가 자랑스럽다.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셔서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료식 당일 수지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단정한 군복을 입고 식장에 섰습니다. 관람석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 윤태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령이 아닌 그냥 딸을 응원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수병사 표창을 받을 병사는 윤수진입니다. 사회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가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격려의 박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표창을 받으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식이 끝난 후 수진은 훈련소를 둘러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건물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곳이 아닌 자신을 성장시켜준 소중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는 달라졌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자라서 약하다는 말 대신 수진이니까 강하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마지막 장면, 수진은 부대 정문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죠. 뒤에서 정하은과 다른 동기들이 함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변화를 만든 건 권력도 계급도 아닌 내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묵묵히 참아온 한 명의 용기였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